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3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나고 박 대통령은 4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 잠시 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은 과연 어떤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던 김광진, 은수미 등등 의원들의 이름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 신청 경쟁에 나섰습니다. 왜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이렇게 발언을 하겠다며 경쟁을 하는 건지요. 국민의당에서는 끝장 토론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재자 듣지 않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포털사이트 1위에 오르고자 더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여론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크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41.2%, 야당 심판론은 4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야당이 좀 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는 건데 그 속내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물론 정권 심판론도 꽤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컷오프 명단이 공개되면서 피바람이 한 차례 불었습니다. 문희상, 신계륜, 유인태, 임수경 의원 등이 10명이 공천 배제 명단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에 2명을 제외하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의 신청하겠다는 의원도 벌써 많이 나왔고 휴대전화를 끊고 기자들로부터 잠적한 의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사연들, 각각의 입장들 새로운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1면 문희상, 신계룡 등 10명 충격의 컷오프. 그중에서 선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초선은 송우찬, 전정희, 김현, 백bun기, 임수경, 홍일아. 3선은 노영민, 유인태, 4선 신계륜. 가장 놀랐던 건 5선의 문희상 의원인데 문희상 의원은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위기에 처한 야당도 구해냈는데 왜 문희상 의원이 이 컷오프 명단에 올랐는지 본인도 모르고 공관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10번 쳤습니다.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10여 차례 책상 내리치며 야당을 성토했다. 많은 국민 희생 뒤에 통과시키려나 테러 방지법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일이다. 대통령이 이 국회의 무능함, 특별히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는데 박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한 까닭이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1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데 중국이 북한의 이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해운의 정조준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솔솔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안도 이번 주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미중 사이에 북한의 이런 제재를 합의하고서 혹시 사드 배치를 슬쩍 그 카드를 미국이 접어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을 만평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박용석 만평입니다. 덩치 큰 엉덩이 팬더 중국과 독수리 미국 사이에서 뻘뻘 흘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현실을 이것이 바로 축복 외교냐 라면서 박용석 만평 중앙일보는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바로 3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오른 지 만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박 대통령의 3년 국정 운영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내후 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어쩜 이리 잘 맞을까요? 3주년 맞은 박근혜 정부, 국민의 평가는 과연 어떨지. 바로 대통령의 지난 3주년 국정 지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출력물로 뽑아왔습니다. 보기 편하게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이제 4년 차를 맞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잘했다, 박 대통령, 잘했다,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2013년에 44%로 출발을 했습니다. 2013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67% 지지도까지 올랐었는데 국정원이 댓글로서 대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면서 14%포인트가량 빠졌지만 그래도 53%. 그러나 독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2014년 61%,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46, 40, 37, 정윤회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도가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메르스까지 겹쳤던 겁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악이었습니다. 29%. 메르스와 연말정산 파동, 그리고 지난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에 잇따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까지 악재들이 겹쳐서 29% 바닥을 쳤다가 2015년 후반부 남북 8.15 합의로 남북이 해빙 무드를 연출하자 대통령의 지지도는 54%까지 정말로 급 반전을 했습니다. 낭떠러지 수준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2015년 연말을 겪으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43%. 그리고 현재 2월 셋째 주 43%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2%까지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서 47%, 46%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4년 차를 맞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있는 거고, 또 동시에 부정평가 지지율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차를 맞았는데 긍정평가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요?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좀 다 높은 편인데요. 예. 확실한 것은 임기 3년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40% 후반대에 높은 지지율을 가진 아마 대통령은 역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죠. 콘크리트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연말정산과 메르스 사태의 30%를 약간 하회한 걸 외에는 40% 안팎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지율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지금 말한 대로 국내의 이제 예. 연말정산 파동이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의 어떤 긴급한 사태 외에는 예. 거의 다 이제 북한 변수가 좀 영향을 미칩니다. 예. 북한과 이제 좋은 관계였을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치솟고요. 또 북한과 대립을 하면서 지지율을 결집할 때도 또 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북한의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한국일보의 대통령 취임 3년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원칙. 그러나 불통. 예. 그 대통령은 이제 이런 지지율,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참모들이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 보고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어허. 나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현안에서 돌파하는 그런 원칙의 리더십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을 잡고 있는 끊임없는 불통 스타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대통령을 둘러싼 3인방을 대선 확고하게 한다든가 유승민 의원을 그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한다든가에 대한 불통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대통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 때 취재 기자였고 또 당선 직후 인수위에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취재하면서 쭉 왔는데 이 한 단어, 불통이란 단어가 취임할 때부터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지율은 높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역시 높은 게 이 불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차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긍정평가가 한 과반에 가까운 수치에 나오는 대통령도 또 드물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아마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로부터 한 거의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한테 큰 악재들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 악재의 기준들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찌 손을 쓸 수 없었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고 메르스 사태가 터졌고, 두 번째로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덮친 거는 방금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인사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런 악재들을 딛고서 사실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볼 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통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노력에는 큰 점수를 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더 잘하기 위한 나름대로 격려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하면은 이제 원칙 때문에 한 40%를 유지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수하고 있는 원칙은 바로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틀어 막겠다라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냐 하면은 측근들은 결벽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취임 이후에 남동생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박지만 회장이요? 그 예뻐하던 조카도 한 번도 보러 가지도 않고, 세호군이었나요? 그리고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공신들이라 하도 가차없이 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청와대에서 업무에만 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돌발 외출을 하지 않아서 경호원들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경호하기 편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돌발 외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의 한 단면으로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근데 윤태용 실장님, 저는 아쉬운 게 이 아쉬움도 애정이 있으니까 아쉬움도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다. 김병민 의원께서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태용 실장님.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이 한가하면은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점수 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또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님도 이제 불통이 아쉽고 소신은 강하다라는데, 이게 불통과 소신은요 같은 프레임이거든요. 사실 동전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불통 논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봐요. 불통이라는 비판은 자기 지지층한테는 소신 있다, 밀고 나가는구나,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표를 보시고 실제로 제가 볼 때 숨겨져 있는 거는 무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능에 대한 낮았을 때가요 46%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죠. 침몰은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 사고인데 그에 대한 대처 부분, 그리고 29%로 제일 낮아졌을 때 메르스 사태 때도 전염병이 외국에서 오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얼마나 우왕좌왕했었습니까? 그게 이제 무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야권에도 한마디 팁을 주자면은 불통 이런 걸로 싸워봤자 이것은 불통이라는 비판은 거꾸로 말하면 소신이 되는 거예요. 칭찬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툼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저 국민들은 놀랍게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능한 모습이 보일 때 안보 정국에서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거든요. 이 변곡점이 나타날 때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 이 현 정부가 좀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 나타났던 거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갈등이 벌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꾸준히 지지율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의 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아마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야당하고 싸우면요. 대통령의 지지층은 워낙 결집도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유지가 됩니다. 예. 한데 이제 절대평가로 한번 잣대를 들이대보면 낮아질 때가 많거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기준을 또 저는 발견을 했는데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업무 영역을 외치와 내치로 한번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올라가 앉겠습니다. 외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과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오르는 포인트였다는 거죠.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등등에서 혹은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지없이 높았는데 문제는 이 내치입니다. 방금 유태구 실장이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의 대선 대입 논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내부 인선들 등등 내치에서는 대통령의 점수가 점점 낮아졌다.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호를 담당했던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랬다는 거예요. 정성희 위원님. 밀짚 모자 하나 쓰고 수행비서 몰래 청와대 밖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자신의 최측근 경호실장의 민간 차를 타고 본인이 자주 가던 시장과 칼국수집도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했다. 네, 우리 김지은 앵커가 저한테 그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를 우리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그 자맹이라 그러죠. 예. 그 측근 하나만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셨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워낙이 지금 어떤 세대에서 지금 시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청와대 이제 안에서 뭐 식사도 혼자 하신다고 하고 하니까 그 대면 접촉, 뭐 시장 가시는 것이 소통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의 접촉면이 좁다는 것은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치가 할 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죠. 대통령이 아무래도 화면을 많이 나오고 많은 정상들과 함께 예.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올라가는데 그것도 저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드레스덴 선언이나 이런 외부에 나가서 뭐 G20 정상회담과 같이 했을 때의 어떤 외교적 성과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핵실험 이후에 정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소외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트렌드만 보는 것이고 전체 외치와 또 외교적인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이런 성과는 좀 시간이 지나가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한번 보셨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당의 지난 3년은 어떻게 평가할까? 19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당장 총선 투표장에 가신다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총선이 당장 내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우리가 비유적 의미로 코앞이다. 내일이 맞긴 합니다만 이 물음은 정말 내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 그리고 아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6%. 무슨 소리? 나는 제3당의 길을 걷겠다. 안철수 의원과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말한 응답률이 4.9%. 나머지는 이렇고요. 그런데 총선이 내일이라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3배 가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정당들 입장에서는 윤태곤 실장님, 오늘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조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응답층이 아주 높다. 예. 지금 정치 혐오에 대한 게 정말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심판, 국회 심판론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 비판적인 정서가 있을 때 다 타격을 받겠지만은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야당 쪽이다. 지지자 결집 하기로만 하면은 여당에서는 작게 도망가는데 야당에서는 많이 도망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당에서는 적게 도망가는데 야당에서는 많이 도망간다. 네. 이거 보고 새누리당 혹시 의원들께서 아 역시 우리의 승리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 못했다라고 답한 분이 43.2%, 새누리당을 뽑겠다라고 말한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합한 수치가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비슷한 수치인데, 이 43.2%가 자칫 더불어민주당을 찍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뒤집힐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님, 아무리 저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이지만 여기서 웃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가지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야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새누리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상 정당의 지지율만큼 그 지역의 후보가 더 열심히 뛰어서 지역에 더 많은 신망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 정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국정 지지율보다 최소한 더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이 힘을 받아야 국회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로 발목 잡기 하고 싸우고 있다면 대통령이 화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화낼만 하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 차를 맞은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그런지 대통령이 국회를 심판해야겠다 하면서 어제 또 한 번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쳐도 2번 혹은 3번 내리치는데 그쳤는데 어제는 10번을 내리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국민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지해달라.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테러 방지법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10여 차례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 한 20여 분 동안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회가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안보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너무나 기가 막힌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늘 강조했던 일자리 문제, 이제는 아마 더 얘기하기에 목이 아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법은 알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지, 예. 경제가 살지 알겠는데 이 모든 게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으니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아, 자다가도 몇 번 깰 정도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또다시 국회 비판했는데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나를 찍어달라, 표를 달라고 하면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국회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여튼 힘껏 목소리 높였습니다. 임선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네요. 정말이지 그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하면서 야당을 특정해서 비판을 했는데 여러 테러 관련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냐. 많은 국민이 희생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점점점. 네,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과연 테러 방지법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테러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건지 그 진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그럼 테러 방지법 자체가 결국엔 국회 야당의 발목 잡혀서 아예 통과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거. 예. 국민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인다는 거. 책상을 툭툭 칠 때마다 옆에 있는 저 황 부총리님 아주 뭐 좌불안석인 게 보여요. 어쩔 줄 모르는 황교안 거예요. 총리는 내리치실 때마다 대통령이 내리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움찔움찔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이제 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신과 불통은 여기서 함께 간다라는 윤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렇게 책상을 내리치기 전에 과연 여당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었는지 여당이더라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야당을 설득해달라라고 여당이라도 내 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태호 실장님. 그런데 조금 삐딱한 눈으로 좀 바라본다면 대통령이 책상을 친다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만두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마음은 삐딱하지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봐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
아까 김병민 위원님이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저 모습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책상 그게 내리치는 모습 하도 문제예요. 많이 봤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식하는 단어가 격자가 들어가요. 격앙, 경로. 이 너무 자주 국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또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역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예. 이제는 점점 더 큰 소리를 내야지 아 대통령이 진짜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이 역치가 낮아지는 면이 있으니까 저는 좀 기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국회의원들이 그럼 대통령이 하면 뭐 저기 해야 되냐 박원석 의원이 쫄아야 되냐라고 말했대는데 저는 야당의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치면 쫄아야 하나. 박원석 의원의 발언도 조금은 격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한테 그 드골 프랑스 대통령 그 우파의 뭐 전 세계적인 정치자지 않습니까? 예. 드골 대통령의 사례를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게 그 사르트르 철학자가 이 알제리를 지원하면서 우리로 치면 불법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에 내가 처벌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랩도라 그도 프랑스다 이렇게 예.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대통령이 이런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면서 저 뭡니까 이 필리버스터도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한마디 붙였으면은 훨씬 더 이제 격이 높아지고 야당도 좀 찔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예. 보였으면 그게 아쉽네요. 저희가 어제 도직구쇼에서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많은 패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몇 번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는 뭐 민주주의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제 김병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동의한 상황에서 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이 과연 대안을 갖고 반대 연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테러 방지법 자체에 대해서 무기한 반대를 하는 건지 도통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컷오프 명단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고 컷오프는 컷오프다. 판도라의 상자도 열렸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더불어민주당 10명 컷오프 파장이 이게 며칠 더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지뢰밭이다. 이런 당내의 위기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따는 10명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 칼에 문재인의 사람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의 목까지 날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친노, 범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0명의 컷오프 대상 중에서 6명이네요. 친노인 이제 노영민 의원하고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친노로 분류되고 문희상, 신계륜, 그리고 유인태, 그다음에 임수경 의원까지 해서 6명 정도가 친노고요. 어저께 이 내용을 보면서 컷오프를 오히려 탕평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역구와 비례가 6대4, 친노와 아닌 사람이 6대4 예. 정도의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4선, 5선, 3선, 초선이 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호남은 이제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친노 그룹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이 만든 칼에 문재인이 만든 어떤 혁신안의 칼에 결국은 친노 연독해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떨어졌는지 어제 리스트가 공개돼서 많은 분들도 이제 잘 아실 텐데 그 떨어진 의원들의 성향과 과연 소속은 어디인지 소속이라고 하기엔 다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친노인지 아닌지 저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또 올라가 앉겠습니다. 더불어민주 컷오프 탈락 의원들의 반응도 한번 오늘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문희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원이 이 컷오프에 들어가게 될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원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5선이고 의정부 갑이었고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는 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문희상 의원이 왜 떨어졌나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문희상 의원 본인도 모르고 공관위원도 모른다. 문희상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반응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지역 주민과 출마 여부를 상의하겠다. 아직 이 당의 컷오프 방침에 호락호락하게 따르겠다라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이번 컷오프에서 많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선에는 신계륜 의원이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역시 4선 의원으로서 신계륜 의원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서 그렇다면 승복을 해야겠지만 정확히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겠다. 그런데 신계륜 의원 본인의 반응과는 달리 아마도 신계륜 의원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고 신중히 진로를 모색하겠다. 역시 컷오프에 수용하겠다라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선의 노영민 의원.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었고 노영민 의원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야, 이 문 대표의 측근까지 이번 컷오프 대상으로 쳐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3선의 유인태 의원입니다. 유인태 의원, 친노 중진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인태 의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컷오프에서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인태 의원이었고 의외의 인물이 바로 그 다음 인물입니다.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현재 제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들의 전화도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국회의원에게 전화 좀 걸어주세요 했는데 국회의원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가장 의외의 인물인데요. 안철수의 사람이었던 송호창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안철수 의원을 배신하고 문재인 전 대표 뒤에 서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 본인도 현재 당황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초선의 전정희 의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겠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김현 비례대표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근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이 굉장히 당당했는데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면서 나는 반드시 이의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돌직구쇼 생방송 전에 제가 직접 김현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당에서 나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하다.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음은 비례대표의 백군기 의원입니다. 공정하게 했다면 수용하겠다. 백군기 의원, 내가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감사하다. 라고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386, 친노 386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임수경 의원이 컷오프로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임수경 의원의 첫 반응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곧 입장 정리할 것이다. 아리송한 반응을 보였고요. 역시 홍일학 비례대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탈당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컷오프 명단을 보니까 윤태호 실장님 굉장히 의외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고 예상했던 인물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2명 빼고는 다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게 총평으로 보자면 정치권이나 당내에서 개인에 대한 아쉬움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틀이 잘 짜져 있다. 이게 의도를 해서 했는지 그냥 점수만 매겨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만 매겨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마다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예를 들어서 문희상, 유인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내 안팎에서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당이 그래도 좀 새로 환골탈퇴하려면은 저런 이제 어른들은 이제 물러날 때 나시는 것도 맞지 않냐라는 게 있고 좀 의외로 보이는 인물은 홍일학 의원이에요. 예. 이게 보면 이분은 대구에 출마를 하는 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죽으러
험지에 이제 사지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예. 그 죽으러 가지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홍일학 의원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것이고 예. 사람의 희비로 엇갈리면 10명 다 이제 청천벽력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려울 때 군자의 진면목이 보인다고 어려울 아까- 때 군자의 진면목이 보인다. 예, 아까 말씀하신 백군기 의원 육군 특전사령관의 3야전군 사령관 출신이고 백발의 이제 무인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영광이었다. 저는 정말 노병다운 이야기인 것 같고, 예. 뉴스 속보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홍일학 비례대표 의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어제 자정쯤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홍일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잠시 뒤에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난 이 컷오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탈당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홍일학 의원을 시작으로 과연 이 컷오프 대상에 선정된 의원들이 탈당의 카드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당에 남아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탈당 카드가 나온 셈입니다. 김영민 전 의원님, 예. 결국은 탈당하네요. 야당의 난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난은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진행했던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언론에서도 참 잘한 나름대로의 공천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첫 번째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과거 사람들, 특히 범친노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결별을 선언했다라는 면이 강하게 보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범친노를 치긴 했지만 문재인 대표 측근들은 하나도 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막말로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표 측근 중에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재인 대표 측근 그룹은 아무도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심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휘두를 2차 야당의 난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 2차 야당의 난에서 과연 문재인 대표의 전 대표의 측근까지도 쳐낼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예.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일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 컷오프 대상은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USB에 007 작전을 연상케 하듯 비밀리에 선정이 돼서 보관됐는데 사전에 통보가 됐다고요? 사전에 나름대로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너무나 쿨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유인태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을 보면은 천준호 씨라고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거기에 딱 가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상 지금 천준호 후보를 제외하고 나면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신계륜 의원이 지역에 보면은 기동민 전 박원순의 비서실장이 가갖고선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인수인계가 나름대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김병민 의원의 개인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드리고 뉴스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김부겸 의원 측에서 전 의원이죠. 홍일학의 공천 배제를 당장 취소하라.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홍일학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고 반발을 해왔는데 결국 야당의 난이 김병민 의원의 예측대로 이번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김부겸 의원이 홍일학 의원의 공천 배제 당장 취소해라 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잠시 후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이 된 홍일학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내용이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뭐 지금 시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컷오프를 보고서는 첫 번째 느낀 의문이 개파를 읽을 수가 없네였거든요. 이것저것 섞여 있네. 여기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은 친노는 배제되고 친무는 남아있지 않아 라고 했지만 친문으로 구별되는 노영민 의원도 분명히 컷오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선 친노, 친문, 주류, 요즘 주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비주류, 아마 비주류는 탈당파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컷오프는 상당히 성공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 잘했다. 네, 상당히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나도 그 사람이 왜 탈락됐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한 이유는 여러 지표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 그 자동 입력된 부분은 공관위원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컷오프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는 혁신적인 예. 컷오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빛나는 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백군기 의원을 저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으면서 농담으로 타고나시기를 성함이 군기로 타고나서 역시나 대장이 되셨군요. 역시 군기가 출하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군기를 잡으시면서 떠나십니다. 노장은. 예. 이분이 참고로 이 필리버스터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처를 관리처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여당이 아니야 말로 옳다라고 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깔끔히 떠나는 모습은 또 멋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내용, 지금 김부겸 의원 반발하고 홍일학 의원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이 야당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예측되는 것이 바로 송호창 의원인데 정성혜 의원님, 송호창 의원의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누가 봐도 안철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측근이 소위 안철수 의원을 배신했거든요. 옛 친구에게 등을 돌리면서 옛 친구의 적에게 문재인 대표 쪽에 남기로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표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결과를 뒤집어보고 나니까 문재인 대표에게서 전 대표에게서 결국 송호창 의원이 또 한 번 배신을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죠. 이런 낙동강 오리알이다. 상황을. 왜냐하면 사실 송호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유일한 안철수계거든요. 예. 그때 당을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해한다. 데려오지 못했어요.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그 컷오프 대상에 들어갔고 지금 잠적한 상황으로 봐서 이쪽 저쪽 그렇다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당에 갈 수도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예. 아마 정치적인 본인의 진로를 놓고 뭐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연 송호창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뉴스 속보가 발생하면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컷오프와 관련된 야당 뉴스 전해드렸고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총선이 다가와서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0413. 4월 13일 총선 때까지 가장 핫한 지역에 관심 있는 예비 후보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생생한 돌직구쇼만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포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현역 의원을 전화로 깜짝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나와 계시나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같은 지역에 뛰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안대희 예비 후보를 전화로 연결했었는데요. 예. 노 의원님, 안 후보 측에서 말하기를 노웅래 의원이 강승규보다 안대희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건 아니고요. 뭐 떳떳방이고 뭐 낙하산이고 두 분이 다 마포에 봉사하겠다고 뛰고 계시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간다면 마포 주민들 간단치 않습니다. 너무 깔보거나 얕보면 큰 코 다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그 상대 후보 뭐 경쟁력 뭐 얘기도 뭐 있는데요. 예. 뭐 강승규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평가가 났고 지난 1년 전부터 해갖고 좀 지역을 좀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다 지지율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지율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 뛰어든 분이어서 후보가 예. 된다 그런다면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확장성이 안대희 후보 측이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안 보이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강승규 의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화 연결했었는데 예. 노웅래 의원은 내가 한번 이겼던 상대이기 때문에 예. 자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안대희 강승규 후보 경선이 주목받고 있는데 둘 중에서 예. 예.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유리할 거는 뭐 주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강승규 후보가 저를 이겼다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이긴 거죠. 아, 이명박 대통령이 날 이긴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2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요. 예. 그때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 그 바람이 확 불고, 예? 뉴타운 바람이 불어갖고 이제 그때 서울이 쓸린 거 아닙니까, 야당이? 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예. 예. 야당의 지금 컷오프 상황이 뜨겁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컷오프 명단 공개로 뒤숭숭한데 예. 노웅래 의원님은 이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거 뭐 축하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하기도 떨어진 의원들한테 조금 민망한 상황인데 예. 심정이 좀 어떠신지요? 그러게요. 뭐 그 부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예. 그 컷오프라는 게 지금 초선제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본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율을 보고서는 아마 뭐 30%를 또 컷오프 대상으로 또 다시 또 제2차로 한다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야당이라는 게 아직 건강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이번에 그게 자구 노력이 된다 그런다면 좋은 거지만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있을 3선 이하 30% 정도 물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심사에서도 노 의원님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건 뭐 제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 활동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당에서 좀 평가해 주시라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포갑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노웅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노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답하라 0413 짧고 굵게 치고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번의 격전지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이 현재 시간까지도 계속 강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 저희 중계 카메라로 연결돼 있으니까 잠시 후 생중계로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모저모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모저모입니다. 새누리의 김용남 의원이 은수미 의원에게 삿대질을 했다?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라고 말했다는데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개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말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새로운 대표법을 왜 관여요? 방해하지 말고. 저를 좀 불사람의 말을 누가 부르세요, 무슨 삿대질을 해요, 그냥.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하겠구만.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나와요, 사과. 나가든가. 회장. 김용남 관련된 말을 하세요. 은수미 의원, 이거 필리버스터 발언은 나 공천용 아니다, 선거용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유태훈 실장님, 물론 새누리당 의원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거 공천용 아니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잘못된 행위인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이면에 은수미 의원의 이름이 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어제 필리버스터 의원을 하는데 어디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누굽니다. 이런 자기소개도 했는데 그런 것은 선거용 같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다. 당연하게 이제 잘 되면 잘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국회의원이 자기 의정 활동을 해가지고 공천에도 도움이 되고 당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행위다. 근데 이게 뭐 본인이 직접 이런 거를 뭐 연결시켜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또 역풍이 부는 것이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야유를 하는데 뭐 관련 있는 거 하세요. 저는 이런 야유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괜찮다. 예, 근데 그 당신 공천용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뭐 의원들끼리 그러면은 김용남 당신도 그 공천용으로 이 야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적절치가 못하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이모저모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대표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한 명은 잘했다, 힘내라. 한 명은 못마땅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두 분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의원들을 하루 종일 격려를 했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 내 5시간 33분 DJ 기록을 깨니까 김광진 잘했다. 그렇게 했고요. 예. 또 은수미 의원이 6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김 의원 기록을 이렇게 경신을 하니까 은수미 대단하다. 예. 힘내라. 이렇게 계속 그 릴레이 칭찬을 벌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그 의원들을 아까 막 눈살 찌푸러지는 행태도 있고 뭐 이렇게 쏘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의 행태에 비해서 우리 김종인 현 대표는 예.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예.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처음부터 이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이종걸 원내대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나왔을 예. 때 그리 되겠는가 라면서 비판적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도나 앞으로 총선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항의하는 피켓 시위 현장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을동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마비 40시간째라는 글자도 보이고 테러 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서청원 최고위원도 옆에 김무성 대표 옆에 보이네요. 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여당이 개파 싸움을 잠깐 중단하고 오랜만에 이 개파 간에 합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게 야당의 나비 효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피켓을 들고 야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IS,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하는데 테러 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다. 라는 말도 눈에 띄고요. 김무성 대표가 보좌관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이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나 깜짝 성명을 할 때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김무성 대표가 잠시 나왔다가 카메라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고 이제 다시 퇴장을 하고 있고 김을동 의원 등은 남아서 계속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병민 의원님, 예.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와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테러 방지법 도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동의를 해놓고서 네. 아니 왜 이제 와서 취지는 동의해놓고 강론만 정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야당 의원들이 테러 방지법 안 된다는 식으로 필리버스터 하느냐. 김무성 대표 이게 불만이라 이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충분히 여야가 협의를 거쳤고요. 저는 국회 선진화법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칼 같은 경우도 칼이 셰프한테 들어가느냐 강도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목적이 다르게 쓰이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당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본질이 흐려져요. 예.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열심히 하고 계신 야당 의원님께 좀 묻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진심으로 테러 방지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나를 홍보하고 정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본질에 대해서 정말로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여당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고 나름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법안 빨리 통과시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정성희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당 정부 내에서도 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가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의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발목 잡는 행태는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다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야당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거 야당 결재법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만 알았는데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조치가 있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만 아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야당이 강력한데 뭐하러 여당이 되려고 하는지 예. 그냥 야당을 계속 야당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도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 개개인을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이 시스템적으로 이 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동시에 이 국정원이 지은 원죄가 너무나도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죄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등을 통해서 대선 여론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정황은 법원에서도 유죄가 났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원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여야가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필리버스터 이모저모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쪽잠 자며 3교대 의장단만 죽어나고 있다. 김수현 변호사님. 가장 불쌍한 게 국회의장이다. 저도 안 그래도 영상 보면서 그 국회의장들 다들 다 젊은 나이시도 아닌데 저 어떻게 버티시나 했더니요. 국회 항상 본회의는 이거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중에는 본회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혹은 부의장이 거기에 동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 국회의장, 정가변 부의장, 이석형 부의장이 젊은 나이도 아닌데 세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생각 중이십니다. 잘 예. 지금 경청등이시겠죠. 좀 주무셔도 돼요, 저 때는. 그 본회의장을 지키시는데 그래도 의장은 좀 의장 대우를 해드리냐고 1시간 반 지키시고 아이고 고개가 점점 떨어지시네요. 이런. 예. 그리고 부의장 분들은 2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저녁은 뭐 도시락 등으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래도 높은 권력이라도 갖고 높은 자리라도 있죠. 제일 힘든 분들은 속기사분들입니다. 아, 속기사분들. 속기사분들이 지금 2인 1조가 돼갖고요. 5분에서 10분 막 속기사 쓰고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퇴근하는 게 아니라 또 5분에서 10분 속기한 걸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회의록을 만드시는 건데 예. 우리도 재판이 길어지면 제일 눈치 보이는 분이 속기사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퇴근을 못하니까 점점 타자기 치는 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예. 이제 판사님도 눈치를 보고 우리도 눈치를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음 기일에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예. 속기사분들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야당 의원 중에 몇 분은 500쪽이 넘는 논문을 왜냐하면 시간을 갱신해야 되니까 500쪽이 넘는 논문을 어제 읽기도 했는데 이 속기사분들 500쪽 넘는 논문 받아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이모저모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어디 갔느냐? 안철수 의원은 또 양비론 카드를 꺼내들였다. 여당도 잘못하고 야당도 잘못했다. 강행하는 여나 막는 야나 모두 국회법 위반이다. 김 의원님, 안철수 의원의 입장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이 저는 예전 했던 그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경제는 진보를 표방하고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겠다. 그 얘기했으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데 그러면서 야당의 의견도 맞아. 국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안철수 의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뭐 매일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요. 예. 우리가 제3당으로서 기대했던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늘 기대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캐스팅 보터의 역할도 어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본인이 확실한 방점을 두고 하나를 선택해야 국민들도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입술 부르튼 모습 나왔는데 윤태곤 실장님. 근데 제가 한때는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었잖아요. 안 의원 편을 한번 들어주자면요. 예.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근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지금 야당도 똑같이 이종국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하고 여당도 테러 방지법 필요한데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켜주도록 노력하겠다. 예.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는 말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문제는 힘이 있으면은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은 양쪽을 찢어져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강행하는 여냐 막는 야나 똑같다. 예컨대 6대4 정도다, 뭐 7대3 정도다라는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는데 예. 5대5로 기계적이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적으로 맞는 말을 이게 가려버리는 거죠.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뭔가 국민의당에서 해결책이라든지 딱 중간에 나타나서 자 이렇게 따라와라 해결해 줄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지지자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안철수 의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연권 보호해야 되고
그 테러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근데 정당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 보니까 안철수 의원 옛날에는 간만 본다고 간철수라고 했더니 이제는 남 비판하고 대안도 못 연다 박쥐철수다. 어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옳으신 말씀인데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어야겠죠. 안철수 의원이 제3당으로서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런 갈등적인 국면에서 해결사로서의 멋진 모습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첨예하게 갈려서 투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피날레 기사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의 안 이달고 그리고 발레리 페크레세. 안 이달고는 2014년에 파리 시장으로, 페크레세는 지난해 일드 프랑스 레지옹 지사로 취임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정가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한 분은 우파의 대표적인 요직을 지냈던 정치인이고 한 분은 집권 좌파 사회당 소속의 시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노선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사흘 동안 도쿄에 머물면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우리 프랑스 파리 테러 다 극복했다. 파리로 관광 오세요. 프랑스 마케팅 행사에 나서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자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두 명의 정치인이 손을 잡고 프랑스 구하기 국제 행사에 나선 셈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싸울 땐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손을 잡을 때는 화끈하게 손잡는 정말로 쿨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외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쁜 행동에 이번에는 우리 신문기사들이 주목을 한 셈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드립니다. 맨날 드리는 말인데요. 오늘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